이분 같은 경우도 요즘 그 신청하신 분이 대부분 40대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근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뭐 50대, 60대도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20대, 30대도 뭐 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다 상담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뭐 나이 제한 없이 많이들 해주시고요. 또 뭐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상관없으니까 많이들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대 부부시고 중1 초등학교 5학년 이제 2명이고 그다음에 본인은 평택, 아내는 대구에 거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주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뭐 일 때문에 아마 따로 좀 거주를 하고 계신가 봐요. 자, 그래서 인덕원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하고 2016년에 4억 3천인데 8억 5천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전세가 5억 5천 됐고 6년을 보유했고 2년을 지금 이거는 처음에 이제 갭 투자로 샀다가 전세를 빼주고 현재 이제 2년 실거주를 이제 마치고 6년 보유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도 경기도 상가가 있어서 이거를 월세를 받고 계세요. 200만 원, 또 40만 원. 인천 상가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6,500만 원.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제가 아는 분 중에 회원분 중에 한 분은 초밥집을 인천에 하나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월세가 50밖에 안 해요. 상가인데 50만 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가 50만 원인데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40만 원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상가인데 이런 데가 있나 싶은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초밥집이 대박 맛집이 된 거예요. 맛있나 보죠? 네. 그래서 연어초밥인데 검색하면 엄청 떠요. 그 블로그 후기나 이런 게. 근데 그분이 초창기 때 저한테 왔었어요. 그게 벌써 한 3년 전 얘기인데 그분이 초창기 때 와가지고 뭐 이제 사업 이제 초밥집 했는데 잘 되고 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뭔가 그 사기꾼으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가 조언도 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셨는데 그 BMW 타고 오셨더라고요. BMW. 젊은 분이에요. 20대. 네, 20대 여자분인데 BMW 딱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성공했더라고요. 한 2, 3년. 근데 이게 블로그 검색해 보니까 엄청나게 그 크고 되게 맛집이에요. 맛있고 굉장히 잘 하는 집인데 어쨌든 그 월세가 40만 원, 50만 원 요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요 정도 수준에서 대박 맛집이 되니까 뭐 나가는 게 없잖아요. 상가 40만, 50만 원 사실은 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맛만 있으면 된다. 맛만 있으면 어디서든 찾아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맛있고 실력만 있으면 사실 상권이 중요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SNS 마케팅도 막 특별히 막 안 했는데도 이게 소문이 나서 이게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럼 그 BMW 여성분은 왜 찾아왔어요? 이제 투자 이제 더 이제 하려고 앞으로 계획해서 이제 번 걸로. 네, 번 걸로 이제 저랑 이제 계획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직장에 근무하셔서 국내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보니까 대출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50점이에요. 50점. 50점 이하예요. 이하. 대출이 없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아니다. 근데 그 국내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대출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득이 안 잡히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진 않았을 텐데 아마 사업자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니거나 아니면 뭐 제2금융권을 통해서 하거나 왜냐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체크를 안 하시고 아마 대출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으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같고요. 알아봤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대출을 좀 이렇게 일으키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출은 받아야 된다.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해외 나가서 5년 후에 귀국할 예정이고 월 수입이 굉장히 많으세요. 1,420만 원. 그래서 근로가 1,000, 임대소득 240, 배당주도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계셔서 배당주도 180만 원 받고 계시고 월 지출이 600만 원이니까 이것도 정말 그래도 알뜰하게 잘 쓰시는 거 그냥 뭐 평균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소득의 절반 이상은 이제 저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 노후 대비를 마치셨어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 240만 원 나오니까 240만 원에 뭐 나중에 뭐 국민연금 뭐 추가해서 뭐 나오고 조금 더 월세 받는 거 하면은 한 5, 600만 원 좀만 더 하시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비도
또 자녀가 이제 또 대학교 끝나고 이제 추가하거나 이제 장가나 시집 가게 되면은 이 생활비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400~500만 원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굉장히 잘해 놓으셨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자산이 그래도 꽤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자산이 얼마로 써 있죠? 지금 자산이? 약 20억 정도. 20억이고 네. 부채가 얼마죠? 그러니까 이런 부채 없음. 부채 없으시고 그러니까 순자산이 20억인 거죠? 네. 순자산이 20억.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잘 모으셨다. 그래서 투자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근데 이분은 근데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일단은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그다음에 이런 상가도 이게 좀 올랐더라고요. 올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수입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입이 많으니까 또 자산도 또 많이 형성이 되신 것 같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런 투자에 비해서도 자산이 많이 불어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게. 저도 상담을 해보면, 뭐 수백억 자산가를 하더라도 걱정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이 이거였죠. 5년 동안 상급지로 갭투자를 할까? 아니면 인도원 아파트를 팔까? 2주택으로 갈까?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5년 후부터 대학 진학을 예정인데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한다. 학비 마련을 위한 투자와 현금 흐름을 중요시한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이에요. 이제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세요. 일단 이분은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고 그리고 뭐 토지도 좀 있으시고 근데 이분 보니까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다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지금 자녀분 중에 한 분은 또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또 워낙 집이 좀 잘 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강남 아파트에 이제 대출이 좀 많이 껴있고 전세가 있으니까, 근데 정작 이제 노후 대비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58세가 되셔서 노후 대비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를 팔아도 현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전세 빼주고 대출 갚아버리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해외 대학 나오고 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크게 뭐 배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와도 물론 좋은 회사에 취업은 했지만은 사실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월급 5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좋은 대학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투여한 비용이 거의 한 명당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10억 정도. 그러면 2명이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차라리 애들 대학교 좋은데 해외 유학 안 보내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사줄 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지 않나요? 그 당시 어렸을 때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사줬으면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와서는 훨씬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유학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육비로 너무 많이 투자를 하면은 일단은 본인 노후가 이제 부모님 노후가 힘들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유학을 나왔어도 지금은 이게 예전처럼 막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는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보다는 요즘은 뭔가 좀 창의적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꼭 그 대학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하고 출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잘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뭐 대학원 박사과정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차라리 그 돈이라면 내가 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월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자녀 2명 해외 정도 보낼 수 있어요? 글쎄요. 저도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그 학비만 해도 꽤 되겠죠. 경남에 계신 분들 되게 열풍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죠. 해외 유학 그쵸. 진학 준비하고 그쵸. 이런 거 있던데. 사실은 저도 수입이 적진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도 거의 한 달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한 생활비니까 뭐 교육비까지 다 해서 뭐 한 1,500에서 1,5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네, 숨만 쉬어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아파트 자금에 8억 5천, 그 다음에 현금 2억이고 주식 3억 5천인데 주식은 지금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분? 지금 배당주라서 배당주여서 마이너스긴 장기적으로. 하겠지만은 배당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배당주연동하고 현금 1억 2천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좀 잔잔바리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지 이동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아파트는 요거 한 채 아닌가요? 네. 한 채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비조정적 한 채까지는 취득세 1%니까 아니 왜 안 하세요? 하시면 되지.
아, 저기 과천 분당 판교가 보여서. 그러니까 과천 분당 판교잖아요. 근데 과천 분당 판교로 가려면 이것도 다 거의 한 10억에서 20억이거든요. 갭투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갭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주를. 그러면 그 전세 자금을 빼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순자산이 20억이니까 나중에 빼주고 들어갈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빼주려면 결국은 이런 상가들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학비 마련을 위해서 해외 대학을 목표로 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꾸 소득이,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학비로 점점 줄어들게 되면 자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실거주하면서 소소하게 이런 남는 현금 가지고 소소하게 더 투자하자. 투자해서 불린 다음에 더 돈이 자산이, 순자산이 그때 뭐 30억 이렇게 커지면 20억짜리 아파트 살고 10억으로 현금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경기도 상가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4.5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 소득에서 네. 임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거든요. 팔고 그렇죠. 네. 현금하고 합쳐서 네. 그럼 5억이거든요. 네, 더 좋은 거 할 수도 있죠. 더 좋은 그러면 거. 과천 분당 판교 갭투 그렇죠. 아니,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금 흐름이 200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200을 또 마련하려면, 나중에 그 뭔가를 또 사서 하려면 또 현금을 한 거고, 당장 200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월 수입이 그래도 꽤 괜찮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녀 학비라든가 이런 게 더 커져 버리면, 이게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5년 후니까. 5년 후니까? 네. 5년에? 일단 하나 갭 해놓는 거죠. 등기를 치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거를 팔고 이거 갖고 있는 걸로 해서 이런데, 근데 5억으로 안 되나? 5억으로 분당은 가능하죠. 분당. 분당의 웬만한 아파트, 분당의 아파트.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니면 판교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저는 5억이면 상급지 안 할 것 같아요. 비규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5억이라는 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5억이 다 필요가 없어요. 투자 금액이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상급지로 갔을 경우에는 투자 자금이 어쨌든 2주택으로 가면 취득세가 8% 되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있고 5억으로도 좀 빠듯한 면이 있거든요. 상급지로 갔을 때 전세 끼고 산다고 했을 때. 근데 비규제는 투자 자금이 진짜 한 1억 미만도 가능하거든요. 1억 미만? 1억 미만. 5, 6천만도 가능해요. 5, 6천만 원. 근데 이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 2천이면 저 같으면 어차피 현금 흐름이 이분은 필요하신 분이에요. 현금 흐름이. 왜냐면 자녀 유학을 보내려면 현금 흐름이.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또 골치 아프니까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고, 저 같으면 이거를 두 채, 세 채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1억 2천을 가지고 좀 더 돈 보태서 두 채, 세 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한 채는 사실은 그냥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중립. 근데 두 채를 가면 그나마 D드라이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세 채, 네 채로 가야지. 세 채, 네 채로 뭐 이 정도 좀 자산을 불려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좀 불어날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사실 크게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규제 한 채까지는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규제 한 채는 필수. 왜냐면 취득세도 일반 세율이고, 근데 두 채부터는 이제 선택, 세 채부터는 그것도 선택인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강남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여기 이제 최종 주택으로 나중에 입주를 할 계획이에요. 입주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5채에서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월세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아파트랑 분양권에서 총 9채가 더 있어요. 10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나중에 입주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9채에서는 이거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5채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월세를 받고, 또 앞으로도 그런 월세를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9채면은 그래도 이제 또 사고 파는 게 뭐 1년에 한두 채씩 사고 파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갭 투자 있지 않습니까? 갭 투자. 네. 갭 투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이제
한 채에서 이제 그 갭 투자 트리에서 한 채를 해서 그 전세를 금해서 두 채로 늘리고 네 채로 늘리고 여덟 채 이렇게 복리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50채, 100채 이렇게 늘리는 전략인데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50채로 만약에 자산이 100억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 명목상인 거지 사실 50채 하나당 팔면은 또 거기서 깎이는 게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그 팔아서 만약에 50채로 만약에 50억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보세요. 50채면 1년에 두 채 이상 팔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세율이 합쳐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가. 그럼 1년에 하나씩 팔아야 되는데 이거 다 팔려면 5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50년. 50년. 늙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사실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거주가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갭 투자에서 자산을 불리는 전략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내가 실거주는 만족을 못 한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불려가면 개수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개수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해서 불려 나가겠다 하면은 내가 실거주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느 정도 실거주도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맨날 그 진짜 허름한 아파트에서 주차도 안 되고 이런 아파트에서 집 50채 있어서 뭐 55 부자, 100억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실거주도 만족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갈 거냐, 아니면 개수를 확 늘려서 내가 이제 자산을 많이 형성을 할 거냐. 근데 이거는 그냥 명목상의 돈은 많아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을 거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수를 늘리는 전략이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경기 위기가 오거나 정말 심각한 경기 위기가 오면은 한 번에 역전세난이 오거나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더 장기화되면 전세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전세 소멸. 그러면 그 보증금 어떻게 돌려줄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월세,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세금은 어쨌든 내가 빼줘야 될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가 1억이었는데 1억 5천 봐서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400만 원으로 내가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전세가 계속해서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부채인데 그거를 또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부채. 근데 월세는 또 다르죠, 개념이. 월세는 그냥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는 내가 내줄 돈이긴 하잖아, 어쨌든. 근데 그거를 그렇게 400만 원씩 쓸 수가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뭐냐면 그냥 여기 일단은 실거주 하시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세요, 투자. 소액으로 2차, 3차, 4차, 뭐 2차, 3차.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가급 좀 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가를 팔면 현금 흐름이 더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나중에 더 필요한 자녀 교육 자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인 거죠. 지금 자녀가 2명이잖아요. 네. 2명 다 해외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배팅을 하는 거죠. 배팅을? 둘 중에 하나만. 공부 잘하는, 그래서. 될 놈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맞아야 되는 게 자녀들이 또 원해야지 또 가는 거지. 그렇죠. 자녀들이 또 원하지 않는데 갔다가 괜히 또 갔다가 또 개막나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있는데 제가 왜 캐나다 한 달 사이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희 가족들 데리고. 네. 그때 이제 영어 캠프를 이제 간 거였어요. 애들 영어 캠프에서 갔는데 거기 캐나다 이제 빅토리아라는 그 섬에서 이제 거주해 있었는데 거기서 한인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진짜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계속 잔디밭에서 놀더라고요. 잔디밭에서 놀거나 휴양지 뭐 가면은 항상 있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공부 안 해요. 그래도 영어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만 있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학연수도 예전에 저 아시는 분들 어학연수 갔다 온 분인데 두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영어 잘 배우고 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놀다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보내려고요. 저랑 와이프는 안 보내고 그냥 한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잘못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 보내고 차라리 그 교육, 그 자금으로 뭐
애들 이름으로 뭐 하나 사주 정도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요새는 좀 드는 것 같아요.